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뜨거운 감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당사자인 두 자치단체장이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우선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효과를 분석해 보기로 합의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라 말하기에 아직은 좀 빠르다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늘 오후 서울시청을 찾아 오세훈 시장과 면담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의 편입을 제안하는 형식의 만남이었습니다. 40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김 시장은 서울 편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가 서울 생활권인 만큼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될 경우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울시에도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시대 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 내일부터 당장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에는 시민 1,000명을 상대로 대면 여론조사도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청사진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포가 서울에 들어갔을 때 편입될 데이터가 없으신데 그거를 꼭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아마 서울시장께 여쭤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오세훈 시장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공동 연구반을 꾸려 구체적인 장단점을 먼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구리, 하남, 고양 등 다른 인접도시에서도 편입론이 제기되는 만큼 서울시는 별도의 메가시티 연구 TF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분석 결과를 보겠다며 여론 수렴 절차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정보가 다 공유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의사를 여쭤보는 절차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갑작스런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그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논의하는 게 도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메가 서울 추진을 공식화한 국민의힘은 서울에 이어 부산과 광주까지 3축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며 정책의 몸집을 키웠습니다. 민주당은 이 모두가 선거용 공수표라고 일축하면서 먼저 김포 교통난부터 해결한 뒤 지방 거점 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의 당내 전담기구인데 이름에서 메가 서울, 수도권이 빠졌습니다. 대신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가 3축 메가시티로서 주변 지자체를 편입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과 광주 이 세 축을 이어주는 3축 메가시티가 되게 되면은 지방을 또 균형 발전시키고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죠.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새로 고쳐 긋자는 의미일 뿐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전선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한 국민의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발전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편입 논란의 계기가 된 교통난부터 해결한 뒤 지방 거점 도시를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서울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 서울 메가시티를 먼저 손을 대면 지방 도시는 더 죽습니다. 김포 편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대답이라거나 여당의 총선 행보로 일축했습니다.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김포 편입 구상을 따져 물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집권 여당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으며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여당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메가시티를 하려면 지방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남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정치공학적 선거 포퓰리즘이다.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댔습니다.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에 접해 있는 김포는 서쪽과 남쪽으로 인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 시장은 앞서 인천과 김포에 부천을 묶는 서부 수도권 연합 방안을 내놓았는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이런 구상의 차질도 불가피해집니다. 서울이 확장될수록 수도권 내의 또 다른 대도시인 인천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어느 당을 떠나서 지방에 있는 많은 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 수도권 서울 집중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인데, 같은 여당 지자체장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메가시티를 하려면 지방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고, 여당 최다선이자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서병수 의원도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인 게 아니라 너무 메가시티라서 문제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미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갑작스런 여당의 서울 확장 정책에 대해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자, 이렇게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변의 다른 지자체까지 들썩이고, 실제로 오늘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만나기도 했고요. 자, 이러면서 당장 메가 서울이 되는 건가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느낌인데요. 진짜 된다면 과연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경제팀 박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가장 관심 가는 게 부동산 가격 아니겠습니까? 김포든 광명이든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오르긴 오르겠죠? 네,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구역상 서울이냐 아니냐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서울과 하남, 광명 3개의 지자체가 걸쳐있는 위례 신도시의 경우에는 생활권이 같은데도 서울 네. 지역이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서울과 통합이 거론되는 김포 등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데요. 3억 원대에도 거래가 실종됐던 아파트들이 메가서울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네. 호가를 6억 원 가까이로 높여 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벌써 나오는군요. 네. 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메가서울이 실현되면 편입된 지역뿐 아니라 기존의 서울 변두리 지역도 덩달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네. 물론 호가를 높인다고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집값이 실제로 높아지면 집 없는 서민들에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교통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이게 서울로 편입되면 확실히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서울 편입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 시내 버스가 김포를 오가게 되면 버스 노선이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택시가 김포를 오갈 수 있고 또 할증도 붙지 않습니다. 네. 이건 장점인데 그렇겠네요. 현재 논의 중인 지하철 5호선 연장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현재는 광역철도라서 국가가 건설비 70%를 부담을 하는데요. 네. 이게 서울로 편입이 되면 도시철도가 되면서 국가 지원이 50%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커지겠군요. 그렇죠. 5호선 연장 비용이 약 3조 원 정도인데 네. 20% 약 6천억 원가량을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네. 거니까 서울 시민으로서는 특히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네. 자, 사실 메가 서울이든 서울 확장론이든 이게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이게 솔깃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 광역화가 거론된 건 이번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네. 2006년 김문수 경기지사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치는 대수도론을 주장을 했고요. 네. 10년 뒤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광역 서울도를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지자체별로 나뉘어서 추진되는 도시 계획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모든 주민이 같은 생활권, 같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부담만 지고 또 특혜는 특정 지역만 몰아서 받는 등 갈등의 여지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모이는 현실이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훼손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네. 분석을 최근 한국은행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메가시티 구상은 보통 선거철에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면 쏙 들어가는데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 앞서서 이해관계와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한 첫날인 오늘 국내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넘겼고 코스닥은 3년 5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집중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2,360대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 하루에만 무려 134포인트 급등하며 2,500선을 넘겼습니다. 하루 기준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상승률도 5%를 훌쩍 넘기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7% 넘게 폭등하며 839.4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정지 조치, 이른바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입니다. 상승을 견인한 건 공매도가 몰려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주식이 과평가된 것으로 보고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됐는데 공매도가 금지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숏커버, 주식을 급히 사들인 걸로 보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은 일단은 정부의 이제 공매도 금지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세도 한몫을 했고요. 대부분 다 숏커버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코스피에선 호텔 신라를 비롯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5% 넘게 올랐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공매도가 집중됐던 2차 전지 종목 역시 강한 외국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대형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별개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거란 기대감도 주가를 올리는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당겨지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반영되면서 공매도 금지와 상관없는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값도 전 거래일보다 25.1원 급락한 1297.3원으로 마감해 3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첫날, 일단 증시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5달 앞두고 갑자기 발표된 공매도 전면 금지. 그동안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건 바로 금융당국이었습니다. 개미 표심을 흔들기 위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표심 사로잡기다라는 얘기들 좀 입장이 어떠신가요? 단순히 그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이제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이제 불법이 어떤 보편화돼 있는 장이고.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가 주식시장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에 한정하지 않고 공매도 전체 금지를 추진하는 건 어디까지나 선진적인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은
공매도로만 100조 원 넘게 거래했는데 이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몇 달 전만 해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오히려 더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만 지금 공매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국제 기준에 맞는 거냐. 외국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비중도 크고. 공매도 전면 금지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른바 시장 접근성, 공매도 전면 허용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 기대되는 해외 자금 유입 규모는 6조 원에서 최고 70조 원. 금융당국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야 할 방향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방향성이라든가 노력의 어떤 강도나 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MSCI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매도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면 금지로 주가 조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라더견 일당이 주가 조작에 이용한 상당수는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서 지상 작전을 이어온 이스라엘군이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시가전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재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한 건물에서 찾아낸 하마스 땅굴 입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땅굴 입구는 덤불로 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찾아낸 땅굴을 하나하나 폭파시키면서 하마스의 숨통을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최대 근거지인 가자시티 포위도 끝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가로질러 진입해 가자시티를 위아래에서 완전히 둘러싼 겁니다.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48시간 안에 가자시티 안에서 시가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민간인들에게 다시 한번 남부로 이동하라고 재촉했습니다. حماس المجرم الإرهابي بيستغلكم كضروب بشرية انزلوا جنوب قطاع انزلوا جنوب وادي غزة احنا بنعطي السماح لإدخال المساعدات الإنسانية لجنوب وادي غزة. 하지만 가자시티에는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피난을 거부하며 남아 있습니다. لانه طلع اللي بيطلع من داره بنقل مقدار زي ما تحكي، لانه طلعنا على صحراء فيش مقاومه حياه، هنا نموت على ارضنا لسه احسن لنا. يعني كل هذه الاشياء اللي بيعملوا يهددوا فيها مش فارقه معنا. احنا في ارضنا وصامدين. 피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연료가 없어 나무와 덤불을 걷어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과 씻을 물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바닷물을 쓰는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내각의 극우 성향 장관이 가자 지구에 핵 공격도 가능하다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미차이 엘리야후 문화유산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가자 지구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냐는 질문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장관의 업무를 정지시켰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동의 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와 이라크를 깜짝 방문하면서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권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라크를 깜짝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앞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양쪽에서 일시적 교전 중단을 촉구했다 퇴짜 맞은 뒤 이뤄진 방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휴전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인도주의 목적의 일시적인 교전 중단은 다른 나라들도 환영할 거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Humanitarian pause can also help advance that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we can do as much as possible for people who so desperately need the assistance. I think everyone would welcome humanitarian pauses. There's no doubt about that.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라크 방문에 앞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도 전격 방문했습니다. 잇따른 깜짝 방문은 미국의 중동 외교가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이뤄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와 달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만난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 모두의 존엄과 안보를 똑같이 존중한다며 미국의 적대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이라크를 비롯해 방문 예정지인 튀르키예에서도 국무장관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성난 여론은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الإدارة الأمريكية هي من تدعم إسرائيل ماليا ومعنويا بقتل الفلسطينيين في غزة. 결국 이번 순방에서도 아랍권의 휴전 요구와 이스라엘의 거부라는 입장차만 재확인한 셈인데 사태 악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총체적 난관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어젯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임시 외벽이 강풍으로 인해서 휘어졌고 공사 가림막이 쓰러지면서 길을 가던 시민 2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건물 꼭대기 부분 철제 구조물이 도로 방향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밤새 이어진 강풍에 철제 임시 외벽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겁니다. 바람에 저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러지 그 시간에는 뭐 많이 보행인이 없었고. 건물 위쪽 가설 외벽이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어진 철제 구조물을 건물 쪽으로 끌어당기는 긴급 보수 작업이 2시간 반 정도 진행되면서 도로가 통제돼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앞에서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한 3층 높이의 대형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가림막이 강한 바람을 이겨내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구조물이 3층 높이 구조물이 그냥 서 있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거예요. 가림막이 쓰러지면서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을 덮쳐 여성 1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노들러에선 강한 바람에 대형 가로수가 뿌리째 뽑혔고 경기 수원과 성남 등에서는 낙엽이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벌이는 등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폭우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선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강풍과 폭우에 따른 피해 신고는 34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계속될 전망이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올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래 캐스터,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를 하는 동안에 춥다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공기도 확 차가워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퇴근길 비는 거의 잦아들었지만요. 도심에서도 나무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도 순간 시속 20km 안팎의 돌풍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높은 상공에서 영하 15도에 20도 선에 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 산지는 비 대신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1에서 3cm,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동 내륙에 1cm 안팎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를 기해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서울 동서부권을 비롯
비롯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한파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3도, 대관령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해서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대관령은 영하 9도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추위는 수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기온이 반짝 오를 텐데요. 하지만 주말 아침에는 0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병원에서 달아난 김길수.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현금을 사용하면서 사흘째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데요. 당국은 시민들의 제보가 검거에 결정적일 것으로 보고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보도에 백승우 기자입니다. 토요일이었던 그제 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의 한 지하상가. 베이지색 상하이와 마스크 차림의 탈주범 김길수가 옷을 고릅니다. 거울을 보면서 걸쳐보더니 검은 옷을 골라 계산대로 가서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쫓기는 와중에도 12분가량이나 머물렀습니다. 새로 마련한 옷으로 갈아입은 김길수는 밤 9시 40분경 고속터미널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 하나도 못 봤어요. 저한테 잔돈은 안 주세요 이러길래 제가 물론 깜빡하고 잔돈을 안 꺼냈거든요. 사흘째인 도주 과정에서 김 씨는 옷을 수차례 갈아입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제 아침 6시 20분쯤 탈출 당시엔 푸른색 병원 직원복 차림이었지만 이후 7시 47분쯤 경기도 의정부에서 지인을 만나고 9시쯤엔 양주에서 동생을 만난 뒤 베이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옷과 현금 수십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9시 40분쯤 양주의 미용실에 들러 머리 모양도 바꿨습니다. 이후 서울로 진입해 지하철 창동역을 거쳐 당구개역 인근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나 둘 들으니까 급하니까 얼른 넣고 그냥 나간 거예요. 지하철 노선을 따라 이동한 김 씨는 오후 6시 반쯤 뚝섬유원지역에서 목격됐고 이후 고속터미널역에 나타났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터미널 주변을 배회한 건 맞지만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된 김 씨는 앞서 특수관광과 특수강도미수로 총 9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0년 출소했습니다. 사기와 뺑소니, 상해전과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김 씨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도주 사흘째 경찰과 교정당국은 김길수의 행방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교정 직원들은 당시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경찰 신고에 1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뭔지 궁금한 점이 많지만 법무부는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일단 잡는 게 먼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아침 6시 20분쯤 도주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에 교정당국 직원들이 수갑을 풀어주자 병원 수술복을 갈아입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던 교정당국 직원 2명이 김길수가 달아났다고 112에 신고한 시각은 7시 20분.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한 시간과 장소로부터 멀어질수록 붙잡기 힘들어지거든요. 1시간이면 어디까지 도망가겠어요. 잘하면 천안까지 가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도적으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 입원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도주를 못 막은 겁니다. 법무부는 김길수가 교정당국 직원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정 직원들이 어디 있었는지, 왜 못 막았는지 경위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신고에 1시간이나 걸린 데 대해서도 지하 2층까지 김길수를 쫓았다는 것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교정당국에 이어 김길수의 도주 경로를 따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서울지방경찰청까지 4개 기관이 추적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경찰에 체포돼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데다 지인과 동생에게 각각 수십만 원씩 받아 현금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CCTV 분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김길수는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오가며 옷까지 바꾸는 용의 주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용자 관리와 초기 대응에 구멍이 뚫린 데다 추적 과정도 김길수에게 끌려다니는 상황. 법무부는 일단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도주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그 관련 수사 때문에 이번 인사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해병대 장성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고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1사단장은 계급을 유지한 채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20살 해병대원은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 수색에 동원됐다 숨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이 체육복 복장 통일만 강조하며 무리하게 입수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국가안보실이 초기부터 수사 계획서를 요구하며 개입했고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하고도 돌연 결과를 뒤엎었다고 폭로했습니다.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하지만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은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했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선 그 어떤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고발도 됐고 경찰 수사가 돼서 책임이 있으면 그때는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도 책임을 묻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자리를 지켰고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을 맡았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계급을 유지한 채 정책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는데 일단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임 사단장은 사고 직후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장만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셈입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내 명예가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잘 버티고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40여 명은 지난 주말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까지 50km를 행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바뀔 거란 미련을 버렸고 인요한 혁신위도 이미 한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을 때 신당 창당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저는 그럼 날짜를 긋고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할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김 전 위원장은 당이 바뀔 수 있다는 미련을 버리라고 조언했는데 이 전 대표는 이에 동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국정운영 철학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개혁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는 저는 신용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 이에 더해 인요한 혁신위도 이미 그 한계를 보였다며 앞으로 함께할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선거에 크게 패배한 검증된 지도부는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전형적인 강의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 전 대표의 말대로라면 지도부 사퇴 정도의 변화가 없다면 탈당과 신당 창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이 전 대표를 찾아 부산까지 내려갔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환자라며 이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신당 만드는 건 많이 과거에 실패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에요. 이 전 대표는 지금의 행보가 이른바 몸값 높이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공천을 부탁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는데 국민의힘 내에선 현실성 없다고 보는 의견과 함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의원들과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전화해 입장을 물어본 비명계 의원들은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표적 감사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출석 통보를 4번이나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는 건데요. 유 총장은 뒤늦게 다음 달 초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공수처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면서도 별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5번째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주말 출석해달라는 4차 통보에도 불응하자 다시 출석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려고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유 총장의 불출석 이유는 국회 일정.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었고 11월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과 예산 협의 일정으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유 총장을 고발했던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국회 국정감사 때문에 감사원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감사원이 자신을 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겁니다. 막상 자신들이 범죄 혐의자가 됐을 때의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출석 통보 3주째 공수처와 유 총장은 장외 설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총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 금요일, 돌연 3일 뒤 월요일에 나오라고 통보하는 등 일정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출석할 뜻이 있었다면 유 총장이 적극적으로 일정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총장 측은 4차 출석까지 불응한 뒤에야 12월 초 출석한다며 날짜 2개를 제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를 피하려고 나중에 출석하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불쾌한 기색입니다. 유병호 총장이 출석을 미루고 버티면서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년에 1000시간 이상 20년 넘게 비행기에서 근무하다 위암으로 숨진 승무원에게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동안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 혈액암 등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지만 위암 같은 고형암에 대해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객실 승무원으로 일한 송모 씨. 25년가량의 근무 기간 중 절반은 미주 유럽 노선을 다녔습니다. 연평균 비행시간만 1022시간에 달합니다. 송 씨는 지난 2021년 4월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불과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53살,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유족은 우주 방사선에 피폭돼 암이 발병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누적 피폭 우주 방사선 양이 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규정상 승무원은 연간 6mS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단축과 연료 전략을 위해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미주 유럽 노선의 경우 우주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5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이 누적 피폭된 방사선 양이 안전 기준을 넘지 않도록 비행 스케줄을 편성해 왔다면서 위암과 우주 방사선의 상관관계 역시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양이 과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장거리 비행으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암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근로자들, 항공 관련된 종사자분들 건강에 대한 좀 예방 대책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주 방사선 산재는 백혈병 등 혈액암에 국한됐는데 고형암의 우주 방사선 산재를 인정해 준 건 송 씨가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에게 건강 상담과 필요한 의료 제공을 지원 중이라며 우주 방사선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해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났을 때 사전 예방을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여당은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미뤄두자는 법안을 지난 9월에 냈습니다. 중소기업은 법안을 준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시행된다면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이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준비 내용이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목표 설정,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배치, 시설과 장비 마련 등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중대재해법이 아니어도 안전을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을 배려해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게다가 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각종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이 안전체계 컨설팅 16,000곳, 위험성 평가 컨설팅 10,000곳, 관련 교육은 14만 곳에 이릅니다. 실제로 뭐가 힘들고 어느 부분에 비용이 드는 걸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법을 유예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지는 이미 2년째 시행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들의 사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은 408건인데요. 이 가운데 검찰로 넘어간 건 83건, 이 중 검찰이 기소해 재판으로 간 건 25건에 불과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건 8건인데 7건이 집행유예였고 실형은 딱 1건으로 징역 1년이었습니다. 범법자를 양산하기는커녕 늑장 수사와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행을 더 미룰 게 아니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392명, 이 가운데 80%인 312명이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책상을 싸게 판다고 해서 봤더니 다리는 별도로 사야 한다든지, 삼겹살이 싸다고 해서 봤더니 최소 1kg은 사야 한다든지,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처음보다 많은 금액을 내야 해서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 있으시죠? 이런 수법을 통틀어서 다크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딱히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600g짜리 추어탕 한 팩을 34% 할인한 7,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한 팩을 사려고 했더니 5팩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알림이 뜹니다. 또 다른 쇼핑몰도 삼겹살 100g에 1,380원이라더니 실제로는 최소 1kg 이상 사야 합니다. 모두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설계한 다크 패턴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총 76개에 대한 다크 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다크 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크 패턴은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누적 판매량을 광고하거나 마감 임박과 같이 거짓으로 시간 제한을 알리는 것도 해당되는데 소비자원 적발 사례 가운데 각각 1위, 3위로 많았습니다. 또 책상을 팔면서 상판값만 표시해놓고 책상 다리는 추가로 돈을 받거나 매진된 상품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제품을 사도록 권유하는 것, 별도 고지 없이 갑자기 약정을 갱신하는 것도 다크 패턴에 포함됩니다. 다크 패턴 대다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지만 현행법으로 처벌이 힘들어 온라인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소비자 스스로 상품, 결제 정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권지용 씨가 오늘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권 씨는 마약 관련 범죄 사실이 없다면서도 강남 유흥업소를 출입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권지용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는 도중 권 씨는 팔을 여러 차례 흔들고 어깨를 들썩이는 등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모발 염색과 탈색은 언제 했냐는 질문에는 한 적 없다고 밝혔고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건넨 의혹 등으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입건된 의사와도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권 씨의 마약 투약 시점이나 장소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일주일 안팎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권 씨는 마약 혐의와 거리를 두며 자신감마저 드러냈습니다.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제 직업 특성상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니까. 경찰은 권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권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죠. 정부가 전국 단위의 빈대 현황판을 만들어서 확산 방지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혹시나 빈대에 물려서 가려움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항히스타민 연고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크기가 1cm도 안 되는 작은 벌레가 움직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빈대입니다. 빈대는 고시원뿐 아니라 대학 기숙사와 사우나 등에서도 신고됐습니다. 이처럼 빈대 신고가 잇따르자 지난 3일부터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정부는 전국 차원의 빈대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빈대 의심 신고 건수와 대처 상황 등을 보고해달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현황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9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달 5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 건수만 17건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영업장에서 매출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걸 감안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빈대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장소 공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린 부위를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대에 물렸을 때 먼저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된 연고 등 벌레 물린 데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가려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약으로 항히스타민 성분인 세티리진 성분 등을 복용할 수 있으나 졸음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주요 살충제에 대한 빈대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부와 대체 살충제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하루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제부터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학교는 문을 닫았고 버스 운행도 중단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해룽장성. 도로 옆 나무가 서서히 기울더니 이내 주행하던 화물차 위로 쓰러집니다. 눈길에 차량이 서행 중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일대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강한 눈보라에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스케이트장처럼 광장이 꽁꽁 얼어 사람들이 잇따라 미끄러졌고 동물과 차량 또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제설 작업이 온종일 이뤄지고 있지만 쌓이는 눈을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해룽장성에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폭설은 오늘 밤까지 최대 40mm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黑龙江省气象台昨天下午就发布了暴雪红色预警信号。目前哈尔滨市降雪正在持续。 해룡장성은 인명 피해와 동파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此刻我所在位置呢是哈尔滨至牡南江高速的哈尔滨收费站处。我们可以看到，现在哈尔滨收费站已经全面的封闭了。 도로 곳곳이 폐쇄됐고 일부 지역에선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시설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오늘 해룡장성과 인접한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동북 삼성 지역과 내몽골 지역에도 폭설 주황색 경보를 확대 발령했고 수도 베이징과 맞닿아 있는 텐진과 허베이성 등에도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는 보통 11월 말에 첫눈이 내리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첫 폭설 영향으로 역대 최대 강설량을 기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6선의 박병석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도 혁신위원회가 중진들에게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박병석 의원의 이번 선언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16대 국회부터 내리 6선을 하고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박병석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오영환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저희 빈자리는 시대적 소명에 투철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갖춘 세 사람이 이어주기를 염원하면서 저희 불출마 결심을 보고드립니다. 이미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중진 불출마 요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첫 회의를 한 민주당 총선 기획단도 혁신위 제안을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단에서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당내에선 김두관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 4살 깎기를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딱히 반응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 혁신위가 요청한 영남 중진과 친윤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불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네,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김기현 대표는 오늘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도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전화해가지고 좀 희생 결단하라고 메시지 냈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또 다른 질문 주세요. 인요한 위원장이 전화 따로 받으신 거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총선을 앞둔 공천 물갈이 요구가 여야 경쟁 양상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갈등만 촉발하는 불발탄으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공무원 신분인 서울시립대 한 교수가 외부 기관의 고위직을 불법으로 겸직하면서 억대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겸직 기간이 3년이나 됐는데 그 사이 학교와 감독당국은 사실상 묵인을 했던 정황까지 적발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의 임모 교수는 외부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센터장으로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신분이라 겸직 승인이 필요했지만 임 씨는 그냥 취업했습니다. 2달여 만에 이를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겸직 승인 절차를 거치고 지급된 급여 1,000만 원도 환수하라고 국립의료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임 교수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 460여만 원을 받겠다며 겸직을 신청했지만 시립대 측은 주 20시간은 과도하다며 불허했고 결국 센터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임 교수가 시립대에 겸직 허가를 요청한 겁니다. 주 8시간 일하고 수당만 받겠다며 근무 시간과 급여도 줄였습니다. 임 교수의 사직 뒤에도 후임자를 안 뽑고 있던 국립의료원은
겸직 승인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임 교수를 다시 같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임 교수는 국립의료원에서 허가된 기준의 2배가 넘는 2,682시간을 일하며 약 3억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공직 복무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국무조정실이 시립대에 징계를 요청했고 임 교수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전액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 겸직 승인 전 2달치 급여는 징계 시한이 지났고 이후 3년간의 급여는 겸직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환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임 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요청으로 센터장이 임명됐고 의료원이나 학교 등 어디서도 절차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초과 근무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의료원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립대 역시 국조실에 적발되기 전까진 상황을 몰랐다고 합니다. 공무원이자 교수인 사람이 위반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앙의료는 민간 교수도 아니고 국가기관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도 이제 맞게 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대학 측은 매년 2차례 소속 교원의 겸직이 승인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에서 보다 강도 높은 규정 준수와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에 전문가를 임명하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고 국립의료원은 안팎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전남 완도에 있는 해조류 양식장의 인공위성 사진을 소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계기로 완도의 해조류 양식 방법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완도군이 오늘 해조류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면서 나사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관측 위성 랜드셋이 지난 2021년 4월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사는 이 가운데 전남 완도 해역의 대규모 양식장에 주목했습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은 완도의 얕은 바다는 다시마, 김, 미역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내용입니다. 나사는 특히 해조류 양식은 담수나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나사는 한국이 초밥에 사용하는 붉은 김의 수출량이 세계 1위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환경단체의 방문이 이어졌고 완도산 해조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나사가 완도를 소개한 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군은 오늘 한미 우주 포럼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사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나사 측은 완도의 친환경적 양식 방법은 매력적이라며 다시 한번 지켜 세웠습니다. Is the benefit to the natural earth environment, right? Is the helping the carbon cycle, and so it was a twofold reason for a good news story for us. 완도군은 오는 24일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나사 분석팀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LG.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2패 뒤 3연승을 거둔 KT가 결전을 하루 앞두고 입담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전합니다. 대망의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 앞에선 양팀 감독과 선수들. 정규 시즌 우승팀 LG가 작전 야구를 선언하자 KT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작전을 퍼부어주실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팀이 일단 선발 투수들이 좋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또 정말 많은 도루와 많은 작전을 부여하셔서 플레이오프 보셨지만 장성훈 선수의 도루 저지 능력은 페넨트레이스와 포스트인은 완전히 확연히 다를 겁니다. 저희는 장성훈 선수 믿고 갑니다. 1994년 이후 우승이 없었던 LG 선수들은 구단이 한국 시리즈 MVP에게 주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준비해온 명품 시계를 거론하며 의욕을 다졌습니다. 제가 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 권한으로 누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한테 주겠습니다. 네. 사실 갖고 싶었는데 지한 형이 갖는다고 하니까 제가 받으면 지한 형 주는 걸로 하고 제 건 제가 갖고 창규를 제가 롤렉스를 하나 사주겠습니다. 박경수와 박병호 등
KT 주축 선수들이 LG 출신이라는 점도 화제가 됐고 옆에 있는 경수 형이랑 그래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도 경수 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먼저 우승 반지를 꼈잖아요, 2년 전에. 최고의 무대에서 같이 부상 없이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고교 선후배 사이에 감독과 수석 코치로도 함께했던 두 사령탑 역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사적에서는 강철이 형인데 까다로운 점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그 4년의 시간이 엄청난 저한테 결과물을 갖다 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음식 좀 잘 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운명의 1차전 선발로 LG는 켈리를, KT는 고영표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에서 나온 멋진 중거리 슛인데요. 수비수를 속이는 턴 동작이 아주 일품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내일 출근길에는 망설임 없이 찬바람을 막아줄 도톰한 외투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해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서 기온이 8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방에 강풍주의보도 이어질 텐데요. 먼저 이 시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쪽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영하 20도 안팎의 한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 경기 북동부에 1cm 안팎입니다. 이에 따라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서부권을 비롯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3도, 대관령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서울의 경우 체감 온도가 영하 2도에 달하겠습니다. 이 추위는 수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주춤하겠는데요. 하지만 주말 아침 서울의 기온이 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